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호 운용성이고 그렇죠. 이 상호 운용성에 따라서 생태계가 얼마나 확장되느냐가 랩슬 프로젝트에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리플이 바라는 대로 이더리움 생태계하고 인벌브가 된다면 이건 분명한 호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리플에 대해서는 요즘에 리토 소옥에 대한 반감들이 조금 더 커진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너무 지지부진한 구간들이 너무 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리플이 다른 메이저 코인들이 좀 그래도 작년 한 해 동안에 좀 성과를 보여줬는데 너무 좀 지나칠 정도로 좀 지지부진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네, 뭐 일단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소송 이슈 같은 게 지난해 중반에 잠깐 이슈가 됐다가 그 후로는 계속 잠잠하잖아요. 네, 계속 다음 잠잠하죠.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뒤로는 이슈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다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관심이 시장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가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두 번째는 사실 리플만의 움직임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후반기에는 워낙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았고, 그렇죠. 다른 알트코인은 뭐 솔라나 같은 뭐 소수의 알트코인이 아닌 이상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그렇게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소수죠. 네, 맞습니다. 이더리움의 상승률도 굉장히 더뎠고요. 네. 그래서 같은 면에서 봤을 때 리플도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묻혔기 때문에 굉장히 뭐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반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시장이 전반으로 알트코인이 살아나야 되는 것과, 그리고 이 리플만의 어떤 특별한 호재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소스가 없었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작년에 XRP가 어쨌든 SEC를 상대로 부분 승소라고는 하지만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판결을 일단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다가 이제 또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데, 리플 소송이 올해 마무리될 가능성과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XRP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제 약식 판결에 대한 항소는 기각을 하면서 법원에서 기각을 하면서 네. 약식 판결에 대한 판결은 확정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XRP 자체의 증권성은 없다라는 게 담당 판사의 결정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XRP의 판매 방식에 따라서 증권성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보시는 거는 XRP 자체의 증권성에 대한 논쟁이 이미 끝났다, 그렇죠. 해소됐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기관에 대한 판매 방식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 판매 방식에 대해서는 증권성이 적용될 소지가 남아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 판결, 올해 4월부터 열리는 본안 판결 이후에 이제 결정이 날 예정이라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본안 판결이 올해 안으로 될 거냐라는 걸 물어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오히려 가능성이 낮다. 네, 미국 현지 변호사분들과 미국 변호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면은 어떤 이제 답변들이 주로 나오냐면, 미국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모든 게 결정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심의 판결 결과가 2심, 3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야기는 1심에서 피고인과 원고인들이 총력전을 한다. 완전히 결정돼야 네. 돼서. 그러면 이제 1심이 단기간에 결정 나기가 쉽지가 않겠죠. 굉장히 오래 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올해 4월에 이제 1심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본안 판결에 대한 1심이 그렇죠. 시작되는 4월에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전문가분들의 말을 취합해 보면은 1심이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판결이 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또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합의가 올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자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더 1심을 더 총력전을 해서 SEC가 쉽사리 그렇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좀 더 강하다는 맞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끝까지 가다가 만약에 XRP가 최종 승소를 하면은 XRP 가격에는 좀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플 쪽에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시장의 호재일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최근에 새로운 이슈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 뭐 XRP에 대한 증권성 여부가 담당 판사에 의해서 해소됐으니까 이제 다른 코인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돼서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호재가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최근에 새로운 이슈가 생긴 게 이제 미국에서 또 다른 이제 재판이 열리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테라루나 사건에 대해서 이제 미국 법원이 이제 이제 재판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 테라루나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 판사가
최근 이제 12월에 결정을 하나 내린 게 있는데 당연히 루나하고 UST는 증권이다. 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UST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루나 같은 경우에는 리플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에 있는 그렇죠. 변동성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리플 담당 판사와 의견 불일치. 테라루나 담당 판사와 의견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또 향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게 그러네요. 사실 아직까지는 같은 어떤 판사들끼리도 계속해서 어떤 의견 일치를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뭔가 명확하게 어떤 정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플이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어떤 활력을 뚫어볼 만한 그런 이슈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XRP EVM 사이드 체인을 통해서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와 연동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연동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담당자가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향후에 이더리움 생태계와 연동이 됐을 때 이 리플 생태계 확장과 더불어서 이 XRP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호 운용성이고 그렇죠. 이 상호 운용성에 따라서 생태계가 얼마나 확장되느냐가 웹3 프로젝트에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리플이 바라는 대로 이더리움 생태계하고 인벌브가 된다면 이건 분명한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전체적인 이더리움 리플의 전체적인 호재로 봤을 때 이 부분 방금 얘기했던 이 이더리움과 연동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더 중요한 이슈들이 또 있다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 판결에 치중한 나머지 다른 부분을 못 보고 있는데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더리움 생태계하고 인벌브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리플 생태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 생태계가 결국 확장되는 게 결국은 네트워크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살아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리플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소송 이슈도 있고 뭐 방금 이야기했던 상호 운용성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 자, 그 외에 리플이 상승하려면 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나머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지금 그 규제가 증권성 리스크가 판결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느냐 그렇죠. 뭐 이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고 뭐 이게 당연히 잘 리플 측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된다면은 리플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핵심 가치가 송금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겠다 하잖아요. 이 XRP라는 브릿지 통화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이 본질을 잘 실현시키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위해서 뭐 리플 쪽에서 뭐 이제 웹2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협업을 해서 국경 없는 결제 송금 프로세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리플이 지금 생각하는 대로 잘 실현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성패가 갈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확정적인 것보다는 지금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은.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국제송금 말씀 주셔가지고 또 하나 질문이 떠오른 부분이 지금 JP모건도 JPM 코인을 통해서 국제송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실제로 일일 거래량이 좀 나름 유의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플의 경쟁자로 뭐 JPM 코인 이런 내러티브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경쟁력 상에서 어떻게 리플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송금 프로세스 쪽에서는 리플이 워낙 프로세스를 오랫동안 구축해 왔으니까 당연히 그쪽 측면에서는 리플이 훨씬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리플도 사실 다 이제 들여다보면 송금만 하는 건 아니고 이것저것 많이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이더리움 생태계하고 상호 운용성도 있고 웹3 생태계 전반을 꾸미려는 시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웹3 생태계 쪽에서는 리플이 좀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웹2 전반의 금융 프로세스에서 JP모건에 비해서 강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JP모건도 지금 만만치 않게 자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이제 뭐 싱가포르 통화청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대형 기관하고 금융 프로세스를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JP모건이 좀 더 앞서 나갈 여지도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는 JP모건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리플이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해온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또 리플이 더 경쟁력이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또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트코인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자, 올해 기자님께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알트코인 어떤 섹터, 테마가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일단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솔라나 에어드랍 이야기를 한창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에어드랍 기반의 토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네네.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네. 네, 두 번째는 이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가정하에 레이어 2,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들의 코인들을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레이어 2, 이 부분은 올해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또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또 반응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 가장 중요한 어떤 메인스트림이다. 이 부분들은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기자님께 현 시점에서 5천만 원의 현금이 있으시다. 자,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비트코인에 3천만 원,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에 2천만 원 하고 싶습니다. 또 지금까지 출연자분들과 다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대부분은 이제 3천만 원은 한 4천만 원은 비트코인, 1천만 원은 이더리움 약간 이런 답변 많이 주셨는데 네. 자, 그러면 3천만 원 비트코인, 2천만 원 코인베이스 주식. 자, 이유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간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그 이제 경우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논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네. 코인베이스를 보는 이유는 작년에 이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프로젝트인 베이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 프로젝트를 총책임하는 총괄 개발자분이 계신데 네. 그분하고 작년에 미국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베이스를 통해서 웹3와 웹2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베이스 생태계가 지난해 굉장히 크게 성장하면서 게이트웨이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자산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구조를 보면은 지금 다 코인베이스를 끼고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얘기는 대형 웹2 자산운용사들이 이 코인베이스를 어떻게 보면 게이트웨이로 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야기는 코인베이스는 웹2 시장에서도 지금 레퓨테이션을 얻었고 웹3에서도 굉장히 이점을 갖고 있다. 이 양쪽 측면에서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투자하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인베이스가 지난해 굉장히 크게 하락했었거든요. 고점 대비 굉장히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또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말씀 주셨는데, 자, 그럼 기자님께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또 많으신데,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그리고 만약에 알트코인으로 이제 뭔가 더 어떤 시드 비중을 더 늘리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시점부터 가는 게 좋은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제 투자 관점은 아는 만큼 투자하십시오가 제 투자 관점이긴 한데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만큼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본인께서 투자에 대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견해가 깊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안정적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을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본인께서 웹3 시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트렌드가 바뀌는 걸 즉각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당연히 트렌드가 되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알트코인에 투자하셔도 괜찮다라는 게 제 관점이어서 그에 따라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욕심 때문에 좀 남의 어떤 흐름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 마이너스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당부를 드릴 수 있는 입장인지는 사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 잘 모르겠지만 뭐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특정 코인이 상승한다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올라타시고 이제 가격 하락을 그대로 맞으시고 굉장히 슬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좀 긴 관점에서 좀 보시고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박상혁 기자님이랑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정말 깊이 있는 디테일한 어떤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해서 투자에 대한 관점들까지,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굉장히 어떤 저명한 VC들과 이런 분들과 인터뷰 내용들까지 정말 우리가 흔히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아낌없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구독자님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텐데요.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신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라운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